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7.7도, 습도는 33%입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KBS 수신료가 얼마죠? 2달러. 김용민 라이브 너무 좋은데 수신료 4달러 내면 안 되나요? 2달러. 아니 이렇게 좋은 방송이 2달러라고요? 2달러. KBS 수신료는 2달러, 즉 2,500원입니다. 오케이. 땡큐. 오케이. 2달러.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수신료는 2달러.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그것이 끝이라고. 우린 믿지 않았지. 네, 오창석 소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신료 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야죠. 예. 네. 4달러 내고 싶으시면 네. 2달러는 내시고 네. 2달러는 저한테. 이따가도 받습니까? 농담입니다. 예. 자,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죠. 네, 국방부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내용인즉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혜 관련 논의는 방탄소년단이 이것 차트 정상에 오르고 해외 유명 시상식들에서 수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정상에 올랐던 이것 차트. 오.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동명의 미국 음악 잡지가 발표하는 유명 대중음악 순위 차트입니다. 1936년부터 처음 시작돼서 매주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1936년부터 네. 했군요. 꽤 네.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뭐 세 글자고. 네. 예. 뭐 굳이 설명을 드려도 못 알아들을 분들은 못 알아듣고 뭐 아는 분들한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자입니다. 석자. 네.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자,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민식이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법안 예. 심사 소위를 넘어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목을 해서 민식이 부모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과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네. 예, 민식이법을 의결을 했고요.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여야 정치적 논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참 너무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예. 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보통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법안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운전자의 입장에서 스쿨존 다닐 땐 정말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만은 요즘 그 차량 중에는요. 네.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누가 저 차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이러면 쪼그려 앉아 있으면은 전혀 안 보여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또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면서 이건 절대 조심
절대 안전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식이 법뿐 아니라 그러니까 네. 아이들 이름 붙인 법안들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민식이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음이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2016년 7월입니다. 특수학교 차량 안에 방치된 채 숨진 아이고. 한음이 사례를 막기 위해서 네. 역시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등을 담은 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준이법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놀던 이제 하준이가 주차 중인 차량이 갑자기 굴러오는 사고로 어휴, 세상을 세상에.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이 주차장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또한 태호 유찬이법이 있는데요. 올해 5월이었습니다.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를 계기로 이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대상을 넓히고 안전을 훨씬 더 강화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식이법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다시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라는 동의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내석이 공석인데요. 296명 중에 이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회신해온 의원은 단 92명, 3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뭐가 이렇게 고민할 거리가 많아서 아이들 안전 좀 챙기자고 하는데 네. 소극적이신지 모르겠네요. 예. 네,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여야를 떠나고 진보와 그럼요. 보수를 떠난 아주 기초적인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 다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정치권에서 화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미국의 해리 해리스 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해운 의원을 관사로 불러서 50억 달러를 내라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의 대변인들 또는 각 당의 의원들이 매우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너무 오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외가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한국이 잘못됐다.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 그래요. 네, 이런 식의 또 논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우리도 외갓집을 얼마나 생각하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정보위원장을 마음대로 불러서 돈 내놔라라고 타령처럼 하는 것 자체가 주권 국가 간의 최소한의 상호 존중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래요. 앉자마자 뭐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50억 달러. 50억 달러.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해운 의원이 네. 화제를 바꾸려고 했대요. 그래도 계속 50억 달러 타령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만 계속 고집했다고 하죠. 아, 참. 이거 뭐 무례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네, 지금 예.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방위비 협상 같은 거를 다른 나라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협정 체결이 2021년에 끝납니다. 그렇다면 2020년 내년에 협상을 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토국이 있는데 네. 나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네. 다음은 주일미군 또 다음엔 나토군 네. 여기다가 이제 압박을 가하려고. 네, 최초의 선례를 아주 강하게 남기려는 모습이 진하게 느껴지고 또한 그 예전에 경질된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맥케인 상원의원에게 2016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한국과 동맹을 굳건하게 맺는 것이 본토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낫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 다 경질시키고 강경한 매파 또는 트럼프 입맛대로 움직이는 사람들만 현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제동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탤런트 김영철 씨를 보내가지고 네. 4달러.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예. 올려줘도 4달러 이상 못 올려준다. 뭐 이렇게. 4달러 인상은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예, 뭐 그 정도는 뭐 예. 우리가 또 그 4달러 제가 낼 용의도 있습니다. 4달러만 인상한다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마지막 수장이었던 이정현 전 대표 오늘 근황을 전했네요. 네, 파이낸셜 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인터뷰를 했군요. 오랜만에 인터뷰를 남긴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포괄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현재 한국은 진보와 보수의 노예가 되고 있고 진보도 보수를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보수도 진보를 끌어안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세력이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자가 그렇다면 신당 형태로 가겠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은 창당으로 갈 것이다. 라는 신당 창당하시겠다. 네, 그런 답변을 남겼습니다. 아이고 그래 재판 결과도 잘 나왔겠다. 그렇습니다. 최근 세월호 보도 개입과 관련된 방송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죠. 벌금형도 유죄입니다. 네, 예. 유죄긴 한데 이제 출마에는 또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런 또 얘기를 조금씩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성도 안 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본인의 SNS에서는 뭐 죄인은 죄인입니다라는 반성을 표현한 그게 무슨 반성이야 이게. 그렇죠. 예. 그걸로 반성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아니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죄인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이제 신당을 만든다. 이현주 의원도 신당 만든다. 예, 이정현 의원도 신당 만든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현주 의원은 광명에서 이사를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광명 지역구를 떠났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 지난 이 20대 총선 네네. 지금이 20대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20대 맞습니다. 총선 때 이현주 의원이 어느 당 후보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광명에서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으로 알고 계시는데 네. 아닙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돼가지고 아마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나 그랬을 거예요. 네, 출마를 했고요. 그 당시에 전해철 의원이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경기도당 위원장이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던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또 인터뷰에는 그 지지율과 무관하게 안철수를 지지했고 안철수 후보가 뒤지고 있을 때 나는 정당을 옮겼다라고 했지만 정당을 탈당할 당시 네. YTN 조사에 따르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시점에 그런 말은 또 왜 해가지고 네. 찾아보세요. 빨리 개요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나 참 이거. 그래요?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얼마나 이게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 하여튼 이 신당 창당을 해가지고 몸값을 올려가지고 네. 나중에 어떻게든 한번 이 자유한국당하고 합칠 때 네. 그때 몸값을 올리겠다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네. 육아휴직 사용 기간 여성은 보통 12개월, 네. 남성은 6개월 미만 단기간이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얘기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네, 남성은 전반적인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항목의 응답에 네. 95%가 네.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예. 했고 여성은 83.4%였습니다. 네. 훨씬 더 좋아졌다고 했고 그에 따른 것으로 생산성 및 업무 집중도도 높아졌다, 좋아졌다. 뭐 이런 네네. 응답도 있었습니다. 네. 네, 또한 남성 근로자의 88.2%는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뒤에 자녀를 가진 동료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협조적으로 나타났다라고도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정말 참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남성도 이제 좀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돼야 하고요. 이 육아를 독박하게 되면은 네. 이 부부간의 관계에 많은 또 앙금도 생기고 예. 불필요한 또 갈등도 생기고 말이죠. 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개선 사항으로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 네. 제도의 분할 사용 횟수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네. 짧게라도 여러 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남겼고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도 남겼습니다. 예. 또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결국 이 육아휴직을 남성이 쓰더라도 눈치를 주지 않는 네.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신 거, 그게 이제 YTN 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조사 결과에 또 개요를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조사가 4월 4일 2017년 대선이 네. 있던 해 4월 4일 만 19살 이상 남녀 1,042명을 상대로 유무선 임의번호 걸기 설문지 이용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 응답률은 14.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겁니다. 이 조사 결과는 YTN 여론조사인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 양자 구도 때 안철수 후보에게 미세하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던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은 문재인 후보가 살짝 좀 지는 걸로.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40.8%를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47%를 이렇게 보여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현주 의원이 탈당할 무렵에는 네. 안철수 후보가 또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탔네요.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정말 이런 거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얼마나 않겠습니다. 긴장했는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네. 제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예. 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관련해 종료되지 않은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가지 다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끝내 반대할 경우 나머지 정당만의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공천 심사단을 만들고 이 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탈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기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 국내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2019년 11월 20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됐는데 네네. 이틀 동안 왜 안 나왔을까요? 심정리하느라고. 아니 박찬주 대장 얘기하잖아요. 감 누가 따냐고. 공감명이 딴다며요. 그렇지, 자기가 싸는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혹시 그 이틀 동안 그 탄핵 결정이 금요일 날 났는데 일요일 밤에나 나왔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만지작거렸을 개연성이 높다. 2017년 3월 당시 현장으로 가보자면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사모 회장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대변인 정광용 씨. 황교안 총리에게 권합니다. 지금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가 반영을 위한 국회 전원을 체포하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는 왜 계엄령 선포를 안 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났어요. 헌법재판소로부터 이틀을 더 청와대에서 머물렀는데 금, 토, 일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령을 선포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일까? 그래서 면회를 왔는데 안 만나준 건가? 당시 뉴스를 돌아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물며 계엄령 선포를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 가늠해보게 되는데 파면 결정 첫날인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은 당초 탄핵 인용 직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사저 쪽 상황 때문에 일단은 관저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측이 오늘 오후 사저를 점검한 결과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한 데다 4년 넘게 빈집으로 있었던 탓에 당장 옮겨가기는 힘든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인 3월 11일 2주 준비가 아직 덜 된 데다 박 전 대통령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아서 박 전 대통령은 어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을 넘길 수 없어 그날 저녁 삼성동으로 돌아오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안고 가겠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면서도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 발언은 없었다고. 결국 계엄령을 내리기에는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말? 이 사람들이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길 바랬던 거죠. 사실은 그래야지 무슨 빌미가 있어야 군대가 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박사모 안에서 나왔던 말을 살펴보면 얼추 퍼즐이 맞춰지는데 3월 18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나온 임재혁 변호사의 전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서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계엄령의 명분을 만들었어야 한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계엄령의 명분을 만들었어야 한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This is my song for you.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라 이런 거라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일은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일은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일은 꿈은 이런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라 이런 거라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네,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난 뒤 나온 노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이었습니다. 1989년에 나온 2집 타이틀곡이었어요. 예. 이 앨범에 저게 있죠?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에요? 아, 틀렸군요, 제가. 네. 틀렸습니다. 그래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김종진 씨, 전태관 씨, 이분이 우리 KBS 쿨 FM 그때 밤 10시에 인기가요 진행을 했었고 제가 정말 애청자였습니다. 네. 그 두 분의 음악을 참 좋아했었고요. 네.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들으셨습니다. 자, 그레이스 팔로마님, 계엄의 꿈. 계엄의 꿈. 네, 어떤 이의 꿈은 계엄의 꿈이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퀴즈 문제는 방탄소년단이 정상에 올랐던 이것 차트. 정답은 빌보드였습니다. 빌보드.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필중님, 빌보드인데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자, 그리고 최사님, 가요 톱10. 이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0775번 쓰시는 분, 빌보드 차트요.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많이 막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퇴근길. 아마 서울 방향일 것 같아요. 네. 많이 막힐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8757번 쓰시는 분, 오스카. 아, 이게 잘 안 맞네. 예. 자, 그리고 5024님, 빌라도.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죄악 벗은 나의 영혼님. 네. 너무 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죄악을 다시 입으셨나? 죄악 벗은 나의 영혼님. 좀 글 좀 올려주세요.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자, K74348861 계정 쓰시는 분. 길거리 차트 아닌가요? 추운 날이면 옛날 길거리에서 팔던 불법 복제 테이프 생각나네요. 네. 자, 그리고 1805번 쓰시는 분, 정답 그래미. 네, 그래미. 네. 자, 그리고 6788번 쓰시는 분, 빌보드. 네, 빌보드 맞히셨어요. 저도 민식이 법 이전에 동네 스쿨존에 카메라 설치를 민원했지만 비용을 이유로 해서 경찰청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은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되죠.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일 텐데 말이죠. 네, 그래요. 빌보드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자유로부터 송내까지 17km나 막힙니다. 그런데 이 사이 안양터널 부근에서는 1, 2차로를 막고 화물차 사고도 수습을 하고 있어 여파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편으로도 안현 분기점부터 송내 쪽으로 12km나 밀리고요. 경기 동쪽에서도 남양주를 중심으로 10km 이상씩 긴 구간에서 답답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뒤쪽으로 2km 정체고요. 반대 하남 방면 일죽에서 남이천까지 7km, 또 경기 광주에서 중부 1터널, 만남의 광장에서 하남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광주 대구간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는 함양산 삼골 휴게소 부근 2차로에 소형 화물차가 서 있어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기 막힐 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이런 계절에 역시 최정점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두 분의 그 청년기 때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추억 뭐가 있어요? 맞아.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었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어렸을 때 있었어. 그날은 뭐 하셨습니까? 전날. 아, 근데 네. 시기마다 다르잖아요. 네. 제 또래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는 되게 성대했는데 집마다 왜 깨진 유리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색종이로 참 모양 내서 그렇죠. 붙이고 예. 카드를 직접 만들고. 그래요. 카드 그다음에 만들었어요. 트리가 아니라 추리입니다. 추리. 예. 추리 이렇게 해서 뭐 너질너질 얹고 네. 진짜 선물도 주고 받고 밤에는 이제 그냥 거리 헤매고 예. 완전 그 정석 플레이를 저는 초중고까지 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는 또 여학생 한 집단하고 네. 그때 뭐 맥주얼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빌려서 올라잇. 그래 올라잇 나왔습니다. 예. 참 잘 놀았다 생각하니까. 그 어느 시절 얘기인가. 올라잇 정말 좋습니다. 또 교회나 성당 가시는 분들은 이 새벽송이란 게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교인 집에 앞에 가가지고 캐롤을 부릅니다. 그러면 또 교인이 뭐 먹을 거라든지 뭐 없으면 돈이라도 가져 나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모인 거는 바로 또 불우이웃을 또 돕는 데 쓰고. 아니 근데 오늘 장엄한 책을 토대로 마음을 딱 준비하고 왔더니 왜 갑자기 크리스마스예요? 추워졌습니다. 추워져서? 예. 우리 그 교수님은 뭐 크리스마스에 기억? 저는 크리스마스 기억이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렸을 때 잠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신용만 해봤고 제 삶에는 크리스마스 그러시구나. 예. 추워지면 힘듭니다. 그 과거 한국인에게 크리스마스는 가령 뭐 서양의 혹은 미국의 어떤 행사라는 의식이 전혀 없고 그냥 통행 금지가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노는 명절 같은 거였어요. 그날 12월 24일은 통행 금지를 안 했습니까? 그럼요. 네. 나중에 이제 불교계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석탄일도 그렇게 하게 됐지만 부처님 오신 날도 나중에 그랬지. 근데 크리스마스는 정말 젊은 친구들이 조금 막 놀아도 돼 하는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일상적으로는 많이 억압돼 있었던 거였겠죠. 그런 해방감을 맛보던 그런 추억들이 있고 특히 명동 나가면 그냥 꽉 차서 불야성이었어요. 뿔필이 삐 하면서 이렇게 필름 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불고 다니고 그런 짓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시골 아저씨는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어갖고 정선태 선생은 좀 시큰둥하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의 책 들여다볼 시간이 바로 가시죠. 그러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오래된 도시, 오래된 중국의 도시 난징에서 만난 이야기들입니다. 난징이면 남경. 남경. 신경란 선생이 쓴 풍운의 도시 난징.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요. 풍운의 도시 난징. 신경란. 네.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가 보죠? 네,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책이죠. 신간이죠. 전 전혀 보지 못했던 책인데 난징이 어떻게 기회의 도시였습니까? 풍운의 도시 난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책을 알게 된 계기는 우리 옆에 계신 김갑수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주 덕분에 좋은 책을 읽었는데요. 먼저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럽 처음 가서 두고두고 지금까지 마음에 남는 게 가령 독일은 한 200년 된 집이 200년 되면 다 책이 한 권씩 나와요. 그러니까 유래와 내력을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게 급급해서 그런 여력이 없는데 이제는 좀 달리보자 하는 건데 신경란 씨라고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 이어진 또 샘이 깊은 물 이게 꽤 쟁쟁한 잡지였습니다. 그렇죠. 저도 간혹 기고하고 하던 잡지인데 샘이 깊은 물. 그 기자였었어요. 신경란 씨가 또 이제 개인사라는 건 다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중국으로 불쑥 건너가게 돼서 20여 년 세월이 지나 이 남경에 오래 머물면서
그 내력을 쓴 거예요. 일종의 역사 에세이죠. 그게 한 2000년을 바라보죠. 한 1700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출발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아주 굽이굽이 이제 써 내려갔는데 우리한테 아마 중국의 남경이다 그러면 역사책에서 보거나 관광지로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항일 독립운동사의 너무나 중요한 거점. 네. 그 내력이 이 책에 얼마나 실감나게 달려 있는지 김원동도 만난 것 같고 김구도 만난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쫙 그 편연체로 기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서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오래된 서울하고 네. 서울은 깊다. 서울은 깊다. 네, 맞습니다. 그 도시에는 정말 수많은 사연들이 곳곳에 깃들어 있기 마련인데 네. 뭐 서울 역사가 6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남경은 자그마치 1700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중국의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중에서도 4대 도시 꼽힌다고 합니다. 4대 도읍지라 할 만한 4대 도시면 일단 베이징이 있을 것이고 난징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시안, 서안. 그리고 낙양, 로양이라고 하죠. 이것이 전통적으로 도읍으로서 그러니까 수도가 됐던 내력을 지닌 4개의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남경은 더 특별하죠. 왜냐하면 10개 나라의 도시가 수도가 됐었어요. 그렇군요. 이거 기가 아주 센 동네군요. 예, 알겠습니다. 난징.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10번이나 수도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김갑수 선생님 오늘 많이 말씀하실 텐데 아무래도 특히 최치원 선생이 이곳에서 벼슬을 했다는 거. 이 근처에서. 그 당시는 빈공과라고 이 외국인들에게도 열려 있었던 거죠. 이 과거가 최치원이 신라시대 최치원이 그 과거에 합격해서 해동 18현 중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행정고시 뭐 특별과쯤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당나라 시인들에게 이 남경이 또 문학의 고향이었다고 해요. 도연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문인들의 자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우리 김원봉 선생이 조선혁명당을 결성한 곳도 이곳이고요. 그리고 문학사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육사 선생도 이곳에서 머물렀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난징 하면은 또 저게 생각이 납니다. 아편 전쟁. 그렇지. 남경 조약도 생각이 나고. 네, 우리 난징 조약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아편 전쟁 1840년, 42년 이 아편 전쟁이 바로 중국의 근대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죠. 이 영국에 의해서 정말 유린당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맺은 조약이 바로 난징 조약이고요. 그 난징 조약으로 인해서 홍콩을 할양하게 되죠. 지금 홍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문제의 진원이 바로 이 남경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세히 기술돼 있어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시선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이 정점에 이른 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남경 대학살 아닙니까? 난징 대학살은 몇 명이나? 1937년 12월부터 38년 1월까지 약 2달 정도 걸쳐서 적게는 20만, 많게는 40만이 그 짧은 시간에 학살.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보통 한 30만 내외가 학살된 걸로 보는데 일본의 또 우익은 전면 부정하죠. 그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수십만을 죽여놓고 그런 일이 없었다? 무슨 헛개비를 봤나? 그러면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방송으로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혹시 구글을 검색할 수 있으시면은 난징 대학살 검색해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그 끔찍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연을 간직한 곳이 난징인데 내친 김에 이 난징 대학살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 제가 본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당시 남경의 나치 당원이자 지멘스
남경 지사장이었던 yon 라베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치 당원이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대학살 시점에서 너무너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집과 그 사무실에 600명의 난민들을 수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붕을 나치 그 깃발 있죠? 깃발로 덮고서 제발 여기는 폭격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쉰들러를 연상케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쉰들러를 연상케 하는 네. 그런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 라베를 기리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서 지금 기념관으로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도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이고 여기가 어떻습니까? 이 광주 같은 경우도 학살 피해를 입은 공간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사적 또 맥락이 서려 있는 공간인데 난징은 또 어떠했을까 싶기도 하고. 갑자기 뜬금없는 기억이 팍 떠오르네. 네. 그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 양반이 연설하다가 아주 곤경을 치른 적이 있는데 난징 대학살 때 30만 죽었는데 그거 비하면 광주나 못다니지 않느냐. 아니 근데 꼭 비난할 게 아닌 게 이제 피해 규모로 보면 진짜 엄청 차이가 있겠죠. 본인이 예를 들면 그 광주 학살 문제와 관련해서 무관하면은 그래도 비난을 받아 마땅할 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떠오른 책인데 기억인데요. 이 책 읽으면서 꽤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어요. 책 제목이 이제 풍운의 도시 난징 아니에요? 그 우선은 내가 중국어를 얼마나 알았던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미국이나 일본하고 다르게 중국은 너무 가까운 듯 해갖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었었다는 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매우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이다라는 걸 너무너무 스스로 강조해온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단절시키고 싶어하는 내적 욕구가 한국인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어나가면 도리가 없이 우리에게 익숙한 뭐 지명, 직제 거의 모든 게 뭐 국자감을 설치했다가 다 중국 거고. 근데 전 그걸 카피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요. 당시 이 중세의 보편 문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중국과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들 함께 사용했던 그걸 아주 여실히 느낍니다. 읍면동 하면 그거 다 중국.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나 느끼고 또 하나는 그 홍콩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좀 자제하는 수밖에 없는 측면인데 그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이 책을 읽으면 홍콩 이 시민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하고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체험이 있었던 그런데 만약에 중국 본토인의 입장에 돌아가서 우리 한국의 영토의 어딘가가 뭐 이 서방 열국의 영토가 되었다가 반환되는데 그곳 사람들이 우리는 전혀 별개할 때 그 감정은 어떤 걸까? 이 책에 쓰여 있지는 않고 다만 이 난징 조약 전후의 맥락, 홍콩이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는 과정, 그리고 일국 양제가 되기 어려움. 우리도 북한하고 일국 양제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가슴이 뜨끈하죠. 근데 역시 그래도 하이라이트는 5장, 6장 이 챕터에 해당하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얘기 아까 그래요. 조금 얘기한 독립운동가들 많이 또 난징해서 그러니까 상해에서 난징으로 쫙 옮겨갖고 하는데 실제로 모택동의 중국이 있고 그 장개석의 중국이 있잖아요. 근데 장개석 쪽에 진짜 열심히 돕긴 도왔어요. 맞아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하여간 그러니까 물적 지원, 인적 지원, 장소 뭐 모든 기회 하여튼 적극적으로 분명히 도운 건 사실인데 그 과정 동안에 우리가 참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소홀했죠. 근데 현장 특히 난징의 각 구역이나 장소나 이런 데서 일단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 김구 선생이나 김원봉 선생 같은 분들의 이제 활약도 있지만 이 북한과 연계가 됐다는 것 때문에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으나 굉장한 인물들 정일성 같은 인물은 뭐 우리 쯤은 이 한국 그 국군가를 작곡한 인물이죠. 또 그 유자명 같은 인물은 아나키스트 유자명. 아나키스트로서의 그 활약이 엄청 존중받고 하여튼 꽤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활약이 혁혁했던 거에 비해서 우리가 덜 익숙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근데 난징이라는 그 현장 이 골목 요소 대학 이런 데서
무산하게 그 당시에 그 감시망을 피하고 고생을 하고 이러면서 했던 행적들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 있죠. 말씀하시니까 딱 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의외로. 또 우리 안에서 북한을 보면은 분명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근데 중국에서 보면은 중국 현대사의 관점에서 우리 한반도를 보면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중근도 남북을 동시에 아울러야 보이고 상하이 임시정부든 아니면 난징에서 있었던 수많은 활동가들의 모습들을 남북을 동시에 아우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충칭도 마찬가지고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해외 독립운동의 근거지 중 하나가 남경이었는데 상하이 옆에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상하이 좀 위쪽에 있죠. 예를 들면 이래요. 이 제5부가 한국 항일운동의 본거지 이 부분에서 공들여 서술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컨대 안창호의 흥사단이 설립한 동명학원이 그 시내 중심부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이 결성된 남경대학교. 조선의용대가 또 거기 그렇죠. 있었죠. 또 여운형이 공부한 금능대학교. 그리고 아나키스트 유자명. 이분은 대단히 유명한 농학자입니다. 근데 들어오지 못하고 전쟁 끝나고 중국에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죠. 그 유자명 선생이 운영했던 동류 실험 농장 대단히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육사와 김구도 바로 이곳에서 만났었죠. 저는 아주 개인 기호로 근데 역사 인물 중에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여운형 선생이거든요. 근데 여운형 선생이 일로 유학 와갖고 멋진 칼질 수염 기르면서 이렇게 별명이 머스타치였대요. 그 학교 공부하고 다니고 축구해갖고 상 받고 뭐 이 내력 있는데 너무너무 반갑더라고. 멋쟁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요 인용은 꼭 우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구절은 우리 김구와 김원봉의 아지트가 어떻게 있었는지 요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남경의 남대문인 중화문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김구의 아지트가 서쪽에는 김원봉의 아지트가 있었다. 지금은 김원봉의 아지트였던 화로강의 민족혁명당 본부 겸 조선혁명학교 제3기 교사만 남아있다.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의 무차별 폭격으로 남경이 거의 다 파괴될 때 김구의 아지트도 없어졌다. 피난을 떠나기 직전 김구는 일본의 폭격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 회청교에 있던 집이 폭격으로 무너진 것이다. 수도 남경의 함락이 예고되자 중국 정부는 수도를 옮기기로 했다. 다급해진 김구는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피난을 떠났다. 김원봉도 민족혁명당 당원들을 끌고 남경을 떠났다. 김구와 김원봉이 엇갈린 이 시간 바로 남경에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강대국이란 뭐냐 생각할 때요. 그 미국은 너무 당연한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한 200여 년 역사 동안에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게 막 이제 이 지구 전체에 대두됐을 때 그걸 딱 승기를 잡아서 거의 뭐 슈퍼파워가 되는 과정을 보면 뭐 눈부시죠. 반면에 중국은 이 청말기에 처참합니다. 영국이 침공하는데 통역을 해줄 사람도 없고 아무런 이 국제 경험이 없어. 그 세계에서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지금 미국 같은 지위를 몇백 년 전 중국이 누렸었거든요. 근데 형편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땅도 뺏기고 사실 이 외세가 이렇게 쳐들어왔다 하면 일단 한국부터 하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왕조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 떼주고 저것 떼주고. 민중이 뭐 어떻게 되건 말건 간에 하여간. 그러다가 복잡한 내력을 거쳐 현재 어쨌든 이 세계 2대 강국이 하나가 됐잖아요. 중국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러나 그거랑은 또 다르게 봐야 될 게 그런 나라가 일어서게 되기까지 그래서 G2가 되기까지의 그 역사의 한 현장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처참했고 그 속에서 뭐 이 제일 이제 흥미로운 게 그 뭐야 태평천국의 난이죠. 홍수전에. 그때 수도가 남경이었죠. 태평천국이라는 일종의 이 종교 성격의 혁명 국가를 세워갖고 도읍지를 정한 게 남경이에요.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아마 거기서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보면 이제 우리 현대사하고 대비되면서 하여튼 남경 골목을 막 헤집고 다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요는 2000년 한 1700, 800년이
한 사람의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 체험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게 시기로 왔다 갔다 해요, 이분 저자가. 네. 제가 12월에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 기억이 없으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상하이를 갑니다. 예, 그러시군요. 임시정부 루트를 따라서 가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모르죠. 너무 모른다. 근데 우리 세대들에게는 중국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나라잖아요. 이렇게 오갈 수 있으리라고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단히 익숙한데도 중국을 깊이 들여다보려는 그 자세 같은 게 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 문학도 마찬가지고 정말 대단한 이 빛난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중국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풍운의 도시 난징 이 책에서요.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건데 이 저자 신경란 씨가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 20여 년 체험을 통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물론 역사 인용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대만을 쓰고 있어요. 대만을. 네, 난징에 이제 수도가 있던 장개석 정부가 대만으로 이제 퇴각을 하고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 잊어먹었다 연도를 87년인가 그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본토하고 대만하고 서신왕래. 원래는 완전 숙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만은 반드시 저 장개석은 쳐들어가서 본토 수복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아주 원한 관계였는데 지금은 그 1억 명 이상이 왕래를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00만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각자의 체제를 존중하고 그리고 대만은 대만대로 번영하고 이게 이래 남북관계 우리가 한 남북관계 대입하면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란의 풍운의 도시 난징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님,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